서울 변두리의 작은 한옥에서 홀로 지내는 80세 김순애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한옥은 세월이 만든 깊은 주름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래된 기와지붕은 군데군데 이끼가 피었고 처마 밑에는 한때 정겹게 매달려 있던 방울이 바람에 흔들리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마당에는 그녀가 정성껏 돌보던 작은 화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손길이 뜸해져 흙이 말라가고 있었다. 이 집은 그녀의 전부였다. 젊은 시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자식들을 품에 안아 키웠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새벽마다 물을 길어 밥을 지었던 부엌, 창가에 앉아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던 대청마루 모든 공간에 그녀의 삶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편마저도 먼저 세상을 떠나 그녀만 홀로 남았다. 할머니는 이미 오랜 세월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왔다. 시력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 건 40대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글씨가 점점 흐려졌고 사람들의 얼굴이 형체만 보일 뿐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노화로 인해 점점 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전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손끝으로 사물을 익혔고 익숙한 공간 속에서는 오감의 의지에 생활할 수 있었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날씨를 짐작했고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 작은 가마솥에 밥을 지었다. 그녀의 손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무 문의 거친 촉감, 찬장 손잡이의 위치, 단지 속에 담긴 장의 향기까지. 그녀에게 집은 더없이 안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시력을 잃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었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뜸해졌다. 그저 하루하루를 조용히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먼 친척이라 주장하는 젊은 여성이 문을 두드린 것이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녀는 따뜻한 손길이라 믿고 문을 열었지만 그것이 과연 선이었을까?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조용한 일상 속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를 돌봐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자식들은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처음엔 가끔 안부 전화를 하던 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웃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낯선 얼굴들로 변해갔다. 그렇게 할머니는 세상과 점점 단절되어 갔고 하루하루를 외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다. 시각을 잃은 이후 작은 집안일조차 점점 버거워졌다. 예전에는 손끝의 기억만으로 대청마루를 걸어나가 장독대까지 닿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가끔씩 밥을 짓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방 안을 정리하다가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그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더 싫었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젊고 부드러운 말투지만 어딘가 차갑고 단호한 기운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머리를 들어 방문 앞에 서 있는 이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누구라고 했니? 저 이지연이에요. 예전에 할머니 댁에 온 적도 있었어요. 아주 먼 친척인데 할머니 혼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때는 이미 눈이 나빠져서 그녀를 제대로 본 적조차 없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따지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랜만에 사람 목소리를 들은 것이 더 반가웠다. 아이고, 이렇게 먼 길을 와줬구나. 어디서 지내고 있니?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혼자 계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시죠? 이 나이엔 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그 순간 지연은 살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지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웠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타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돕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그녀가 누구인지 완벽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에 지쳐있던 할머니에게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렇게 해서 이지연은 할머니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극진한 보살핌을 베풀며 집안일을 도와주고 할머니의 끼니를 챙겨주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내고 집 안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외로움에 익숙해진 할머니는 마치 새로운 가족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옆에서 무언가를 챙겨주는 것이 고맙고 든든했다. 하지만 지연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친절한 말투로 걱정하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숨을 내쉬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전 혼자 다 못해요. 이 정도는 직접 하셔야죠.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녀를 붙잡아 둔 것은 불안함이었다. 만약 이 아이마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텐데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는 위안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지연의 진짜 의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믿고 의지했던 그 손길이 이제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지연은 할머니를 극진히 돌보는 듯했다. 할머니, 제가 밥 지어 드릴게요. 이제 혼자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녀는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태도로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기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다. 낮에는 지연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밤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편하게 주무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할머니, 저 물 좀 떠다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을 짚으며 익숙한 길을 더듬어 부엌으로 갔다. 손끝의 기억을 따라 조심스럽게 물을 뜨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 좀 늦었네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할머니는 애써 웃었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요구했다. 방 좀 쓸어주세요. 할머니가 심심하실까 봐요. 할머니, 이 그릇 좀 씻어주시겠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예 대놓고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저녁 좀 차려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부엌에서 바닥을 더듬으며 설거지를 하고 방을 쓸고 닦았다. 벽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방을 정리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연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할머니에게 일부러 쌀을 쏟아놓고 죽게 했다. 아이고, 할머니, 실수하셨어요. 그녀는 일부러 밥상을 엎어놓고 혀를 찼다. 쌀알들이 마룻바닥 위로 우수수 쏟아져 흩어졌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더듬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걸 다 주워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가 쌀을 흩어놓은 범인은 따로 있었다. 지연은 어둠 속에 갇힌 할머니가 더듬거리며 쌀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식 웃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마룻바닥을 더듬으며 한 톨 한 톨 쌀을 주었다. 온몸이 뻐근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느려요? 제가 할 걸 괜히 시켰네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다.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한 톨 한 톨 손끝으로 느끼며 쌀을 주울 뿐이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몸을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집 안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차가운 것은 날씨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 그리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얼어붙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룻바닥에 손을 짚은 채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가 믿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자신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온몸이 뻐근하고 무릎은 이미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삼킨 채 손끝에 집중했다. 쌀알 하나하나를 더듬으며 찾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세상은 그저 캄캄한 어둠이었고 오직 손끝의 감각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바닥을 천천히 훑었다. 목재 마룻바닥에 거친 감촉이 느껴졌고 틈새 사이로 굴러 들어간 작은 쌀알들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쓸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쌀 한 톨을 찾을 때마다 마치 실타래를 풀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아직도 다 못 주웠어요? 너무 느리잖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도 솟아오를 힘이 없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올 수조차 없었다. 그저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묵묵히 쌀을 모았다. 쌀알은 마치 그녀의 기억 같았다. 과거에는 따뜻한 밥이 되어 가족들을 배불리 먹였던 그 쌀이 이제는 바닥에 흩뿌려져 그녀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쌀을 줍고 있는 동안 지연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기계음이 조용한 방 안을 울렸고 그 소리는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텅 비게 만들었다. 할머니의 손이 바닥을 더듬다가 문득 멈췄다. 마룻바닥의 차가움과는 다른 온기가 손끝에 닿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눈물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며 다시 손을 움직였다. 한 톨, 또 한 톨. 이렇게 하면 다시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나눌 수 있을까? 아니,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바닥을 더듬었다. 지연이 다시 한숨을 쉬며 투덜댔다. 에휴, 빨리 좀 하세요. 저도 피곤하다고요. 할머니는 손끝에 닿은 쌀알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모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 힘도 아무런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톨 한 톨 쌀을 줍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끌어모으듯이. 박영수 씨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올해 65, 평생을 몫으로 일하며 두 손으로 집을 짓고 가꾸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래도 이 동네에서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오랜 이웃인 김순애 할머니도 늘 그의 신경에 걸리는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남편이 떠난 후로도 묵묵히 집을 지키며 살았고 동네에서 누가 와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던 인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한 젊은 여자가 그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 사는 친척이라고 했고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왔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얼굴에서 예전처럼 온화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박영수 씨는 마당을 지나 할머니네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대체 왜 이렇게 늦어요? 쌀쌀맞은 말투였다. 박영수 씨는 걸음을 멈추고 문을 힐끗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이고, 또 흘리셨네요. 할머니 손이 이렇게 둔하셔서야. 탁, 어딘가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 잠시 후 박영수 씨는 문틈으로 할머니가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두 손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짚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을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부서진 삶의 조각을 모으는 듯한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나 따뜻한 밥을 짓고 동네 사람들에게 덜어주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바닥에서 쌀을 줍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젊은 여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순간 박영수 씨는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보호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번호를 눌렀다. 네, 경찰서입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김순애 할머니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이제는 누군가 그녀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는 억지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경찰을 맞이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주워 담지 못한 쌀알들이 흩어져 있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순애 할머니를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지연은 손사래를 치며 억울한 듯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경찰은 주위를 둘러보며 냉정한 시선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집 안은 깨끗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오랜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손을 떨며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녀의 상태를 눈치챘다. 할머니의 손등에는 멍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톱 밑에는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손끝에 생채기를 입을 정도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일 텐데도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집이라기엔 너무나 방치된 느낌이었다. 경찰은 더욱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연은 처음부터 순애 할머니를 돌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접근한 사기꾼이었다. 할머니의 남편이 생전에 남긴 집과 적지 않은 재산. 그것을 탐낸 지연은 먼 친척을 가장해 접근했고 할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모든 것을 가로채려 했다. 이미 할머니의 도장을 몰래 빼돌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할머니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샀고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동네 주민들을 속이고 있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지연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었다. 그녀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접근해 친척 행세를 하며 그들의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써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그녀를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무거운 집안일을 시키고 정신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집을 뒤진 경찰은 그녀가 숨겨둔 서류와 할머니 명의로 몰래 바꿔치기 한 계약서까지 찾아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결국 지연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녀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김지연 씨, 당신을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동안 차갑고 냉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요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아직 마지막으로 주워 담은 몇 톨의 쌀알이 놓여 있었다. 지연이 경찰에 체포된 후 할머니의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외로움과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되었고 그녀가 오랜 기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양이 부족한 상태였고 근육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의사는 그녀가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역 복지센터에서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홀로 남겨진 노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과 복지 담당자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제는 걱정 마세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낯설었다. 그녀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왔다.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밥을 지었던 부엌,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앉아있던 대청마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복지센터로 이동하게 되었다. 처음 도착한 그곳은 낯설었지만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지냈던 지난날과는 달랐다. 따뜻한 손길들이 그녀를 반겼고 편안한 침대와 깨끗한 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정성껏 그녀를 돌봐주었고 매일 영양 가득한 음식을 챙겨주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더 이상 차가운 마룻바닥에 손을 더듬으며 쌀을 주울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바람을 느끼던 그녀에게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그녀를 부축해 복지센터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새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오래전 그녀가 마당에서 듣던 것과 똑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지난날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김순애 할머니의 남은 생은 더 이상 어둠 속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남은 날들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